그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공모하여 남편을 그의 불륜 상대와 결혼시켰다. 그들이 축하 파티를 벌이는 동안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170억 원짜리 집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대문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자신의 호화로운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를 위한 진짜 결혼 선물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서울의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변할 무렵 박서연은 마침내 컴퓨터의 중요한 이메일에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올해 가장 큰 고객의 프로젝트 최종 디자인이 마침내 끝났다. 뻣뻣했던 등줄기에 안도감이 퍼졌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약간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벌써 오후 8시였다. 그녀는 아침 8시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간단히 끼니를 때운 것이 전부였다. 한때 붐볐던 사무실은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몇몇 동료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지훈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오늘 아침 서연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밥 잘 챙겨 먹고요. 연락 기다릴게요. 메시지 옆에는 아직 회색 체크 표시 2개만 떠 있었다. 아직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 지훈이 매우 바쁠 것이다. 부산에서 고객과의 미팅은 분명 시간을 많이 뺏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 집은 그가 없어 텅 빈 것 같았다. 비록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지훈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항상 남편을 그리워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한 그 남자의 농담과 웃음이 그리웠다. 책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연은 휴대폰에서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동으로 피드를 스크롤했다. 오랜 친구의 소식, 가구 광고, 몇 가지 요리 레시피 영상, 그러다 한 장의 사진 게시물이 그녀의 스크롤을 멈추게 했다. 그 사진은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올린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쁜 예감 때문이 아니라 그 사진이 너무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편 지훈이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도 잘 아는 얼굴, 다른 부서의 후배 직원인 김유라가 활짝 웃고 있었다. 유라는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 서약서로 보이는 책을 들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었다. 최 여사가 지훈 바로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고 있었다. 서연의 시누이, 시댁의 이모, 삼촌들도 모두 있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아마 오래된 사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축하 파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은 분명 결혼 예복이었다. 서연은 최 여사가 쓴 사진 설명을 읽었다. 문장은 짧았지만 서연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오래오래 행복하길. 우리 유라랑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냉방이 잘 되는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건너편 동료의 키보드 소리가 멀리서 윙윙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드디어라는 말은 그녀에게 숨겨진 긴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중매 결혼도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었다. 굳은 손가락으로 서연은 사진을 눌러 확대했다. 틀림없었다.
그건 지훈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3일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며 그녀가 공항까지 배웅해준 그 남자. 오늘 아침 그녀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그 남자. 그녀는 사진 속 지훈의 미소를 보았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서연이 지훈과 함께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그리고 서연은 댓글창을 보았다. 댓글들은 그녀의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축하해 지훈아. 드디어 유라가 우리 가족이 되었네. 신우이가 쓴 글이었. 아이고, 최 여사님. 드디어 손주 안겨줄 새며느리 얻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지훈의 이모 중 한 명이 썼다. 결혼 축하한다. 이서방. 얼른 이세 소식 들려주고 지훈의 사촌이 거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축복했다. 그들은 모두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서연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가 호화로운 집의 대출금을 갚고 지훈의 스포츠카 할부금을 내고 심지어 최 여사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그녀의 등 뒤에서 남편의 두 번째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 결혼식. 물론 지훈은 감히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혼 허락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훈은 그들의 주요 자산 대부분이 서연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170억 원짜리 강남의 고급 주택은 몇 년 전 서연이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보너스로 구입한 집이었다. 지훈이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졸랐지만 아버지로부터 재정적으로 똑똑해져야 한다고 교육받은 서연은 자신의 단독 명의를 고집했다. 지훈은 최신형 고급 스포츠카를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동의했다. 서연은 그 조건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친절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사랑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존경하고 잘해드렸던 온 가족에게 집단적으로 배신당했다. 고통이 너무나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있는 것이라고는 순수한 분노에서 오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 뿐이었다. 서연은 인스타그램 앱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 사진과 댓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 그녀는 보낸 편지함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프로젝트 완료. 고객은 만족했고 그녀의 경력은 빛났지만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석에서 우는 약한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열심히 일해왔다. 그들은 모두 지훈의 행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모두 이 배신을 축하했다. 서연은 일어섰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훈이 부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것이다. 서연은 굳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수첩, 지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료 민지라는 젊은 여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괜찮아, 민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갈게. 그녀는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평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던 그녀의 논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진이 아닌 목소리로 된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최 여사의 연락처를 찾아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최 여사의 명랑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서연이구나. 웬일이니? 이 시간에 또 야근하는 거니?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으며 감정이 없었다. 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꽤 시끄러운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서연이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오, 이거. 응. 가족들 모여 있어.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요. 서연이 되물었다. 지훈이랑 유라 결혼 축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최 여사가 자신이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것에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었다. 냉소적이고 멸시하는 어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머, 너 우리 인스타그램 봤구나. 그래, 잘 됐네. 네가 일하느라 바빠서 SNS 볼 시간도 없는 줄 알았지. 그러니 내가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말이었군요. 어머님, 왜요? 어떻게 다들 저한테 등 뒤에서 이럴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다고? 최 여사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너무한 건 너지, 박서연. 네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했잖아. 결혼 5년 동안 네가 지훈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네도 못났잖아. 이 집에 손주 하나 못 안겨줬다고. 지훈이는 우리 집 외아들이야. 후손이 필요하다고. 대를 이어야 한단 말이야. 애도 못 낳는다는 말이 날카롭게 밝혔다. 그들은 의학적으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항상 서연의 탓으로 돌려졌다. 하지만 왜 비밀 결혼을 해요? 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랑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뭐하게. 넌 절대 허락 안 했을 거잖아. 넌 이기적인 커리어 우먼이야. 남편보다 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유라를 봐. 착하고 현모양처감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걔는 건강해. 벌써 임신 2개월이야. 지훈이 아기. 우리 아들이 유라랑 계속 죄짓게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결혼시키라고 했지. 합법적이잖아. 안 그래? 너도 교양 있는 여자니까 일부다 처제 개념 정도는 이해해야지. 남편을 기꺼이 지지해야 하는 거야. 임신 2개월. 그렇다면 이 분류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지훈의 잦은 지방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럼 어머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네요. 서연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연하지.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지훈이한테 유라를 찾아줬어. 아내로서의 본분을 아는 여자. 남편 섬기고 아이 낳아주는 여자 말이야. 돈 버는 것만 아는 너 같은 여자 말고. 이제 그만해. 서연아, 내 운명을 받아들여. 우리 아들 행복의 걸림돌이 되지 마. 네가 순순히 받아들이면 복 받을 거야. 또 전화는 최 여사에 의해 끊겼다. 서연은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조용했다.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섰다.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그녀는 최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다. 매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보내드렸고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보답이었다. 그녀는 애 못 낳는 돈 버는 기계로 취급받았다. 좋아요. 서연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당신들 모두 그를 지지했지. 내 고통 위에서 축제를 벌였어.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자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일부 다처제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연이 현모양처이기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서연은 휴대폰 연락처를 바꿨다. 이번에는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모든 자산과 사업의 법적 절차를 도와주는 단호하고 유능한 중년 남성이었다. 김 변호사님, 저녁에 죄송합니다. 저 서연입니다. 박 대표님,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시요, 오늘 밤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카시아길 1번지에 있는 집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놀라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박 대표님, 그 170억 원짜리 집 말입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팔리는 겁니다. 돈은 제 새 개인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공동 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새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프로였다. 그는 고객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목소리 톤을 알아차렸. 마침 박 대표님, 제 고객 중 한 분인 부동산 투자자가 오랫동안 그 블록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안을 했지만 대표님께서 거절하셨죠. 아직도 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빠른 거래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서류는 모두 저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대표님, 100% 명의로요. 좋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세요. 필요한 서명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 이지훈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무거운 조건으로요. 하지만 아직 접수하지는 마세요. 제 지시를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170억 원짜리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 호텔에서 묵을 것이다.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나아갔. 그녀의 머릿속에는 차갑고 세밀한 복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티를 원한다면 서연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줄 것이다. 서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로 직행했다. 그녀는 개인 신용카드로 3일 동안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결혼 전 이름으로 등록했다. 핸드백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그날 밤 만나기로 동의한 김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향했다. 그 중년 남성은 걱정스럽지만 전문적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초기 서류를 내밀었. 매각 위임장입니다. 박 대표님, 이걸로 제가 내일 아침 박 회장님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가 전화로 언급했던 투자자의 이름이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질질 끄는 걸 싫어하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내일 바로 거래가 끝났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에 대표님 개인 명의로 된 새 은행 계좌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른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해서요. 이혼 소송 서류 초안은
저희 팀에서 준비 중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와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낼까요? 김 변호사가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집은 아직 제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완전한 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 서연은 아카시아 길에 있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170억 원짜리 웅장한 집이 달빛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아름다워 보였지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고급 스포츠카 옆 차고에 차를 주차했. 지훈의 것디라.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것을 산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예비 열쇠를 사용해 들어갔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 가사도우미는 오후에 이미 퇴근했다. 서연은 주 조명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서재로 직진했다. 이 방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자주 야근하며 지훈과 그의 가족이 즐기던 돈을 벌어들이던 곳이었다. 커다란 추상화 뒤에는 벽 금고가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 금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다. 그는 비밀번호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6개월 전에 이미 바꿨다. 언젠가 지훈이 새 사업 자금 대출 담보로 집문서를 빌리고 싶다고 농담한 후였다. 그 사업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 서연은 새로운 조합의 숫자를 눌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금고는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그녀의 노고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째, 가장 위에 있는 서류 뭉치. 이 집의 등기권리증 SHM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소유주 박서연. 단 하나의 이름. 그녀는 아버지의 옛 조언에 감사했다. 얘야, 절대로 큰 자산을 맹목적인 사랑과 섞지 마라. 둘째, 자동차 등록증.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고급 세단 등록증은 서연명이었다.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 자주 사용하던 가족용 SUV 등록증도 서연명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스포츠카 등록증.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그 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충분히 영리했다. 그 차는 서연의 회사 명의로 이사인 그녀 자신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되었다. 지훈은 단지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등록증은 서연의 손에 안전하게 있었다. 셋째, 새로 개발 중인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 2채의 등기권리증. 둘 다 순전히 서연의 투자였다. 둘 다 서연의 명의였다. 넷째, 주식 및 펀드 포트폴리오 보고서가 담긴 파일. 모든 증권 계좌는 그녀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개설한 개인명이었다. 그 가치는 이미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지훈의 월급도 적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훈의 월급은 그의 생활 방식, 골프 취미, 자기 소유도 아닌 스포츠카 개조, 친구들에게 한턱 내는데 모두 쓰였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주는 월 용도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서연은 그들이 함께 누리던 전체 부의 아마 80% 또는 90%가 순전히 자신의 땀과 예지력 덕분이었고 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계산했다. 지훈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오만해서 지루한 행정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용하고 즐기고 과시하기만 원했다. 서연이 금고를 닫으려 할 때 가장 뒤쪽에 있는 파란색 새 파일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것이 아닌 파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류를 둔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뻗어 파일을 꺼냈다. 앞에는 라벨이 없었.
그녀는 그것을 열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피보험자 박서연, 보험금 100억 원, 보험증권 발행일 3개월 전. 3개월 전은 유라가 임신을 확신했을 때쯤이군. 서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다. 수익자 이름.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거기에는 김유라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예비 배우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서연의 숨이 멎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밀 결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만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과 목숨을 동시에 원했다. 서연이 죽으면 100억 원이 예비 배우자인 유라에게 지급될 것이었다. 비밀 결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유라의 임신은 촉매제였다. 시어머니의 말, 너네도 못 낳잖아가 갑자기 훨씬 더 끔찍한 의미를 띠었다. 아마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가 제거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이제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었고 이내 얼어붙는 분노로 변이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지훈,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자던 남자가 불륜 상대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그 보험 증권을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물건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것만 챙겼다. 업무용 노트북, 방금 꺼낸 모든 자산 서류, 몇 벌의 실용적인 갈아입을 옷, 그리고 개인 용품들.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에 멈췄다. 지훈은 활짝 웃고 있었다. 서연은 매우 행복하고 순진하며 사랑에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죽기를 원했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사진을 반으로 찍고 또 찍고 또 찢었다. 그녀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빈 액자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서연은 서재불을 끄고 잠갔다. 그녀는 그 집을 걸어 나왔다.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고 그녀가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던 현대적인 주방을 지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 그녀는 차에 올라 밖에서 대문을 잠그고 떠났다. 170억 원짜리 집은 이제 곧 주인이 바뀔 부동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여자였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 그녀는 호화롭지만 고요한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힘과 지혜를 구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생명보험증권은 그녀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그 파란 파일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의심이나 슬픔은 즉시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혼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 문제였다. 아침 8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100% 동의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공증인과 법무팀을 바로 데려오시겠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요청대로 오늘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10시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비를 했다.
최고의 비즈니스 복장을 골랐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블레이저에 깨끗한 흰색 셔츠, 그리고 우아한 짙은 회색 스카프를 매치했다.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옅게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본 그녀의 모습은 상처받은 서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집중력 있는 협상가 박 이사였다. 10시 5분 전 그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50대의 건장한 체격의 박 회장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증인을 대동했다. 회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박 대표님, 갑작스럽게 집을 파셔야 한다니 유감입니다. 박 회장이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군소리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블록의 부동산을 노려왔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서두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깎지 않겠습니다. 170억 원 동의합니다. 제 팀이 오늘 아침에 법적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대표님 명의로 깨끗합니다. 오늘 중으로 RTGS 송금을 통해 완납하겠습니다. 단, 오늘 오후 2시 전에 매매계약서에 서명해야 변경사항을 바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 동의합니다. 박 회장님. 이해와 효율적인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음 이 시간 동안 회의실은 종이 넘기는 소리와 변호사들 간의 법적 논의로 가득 찼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었다. 그녀는 집중했다. 오후 1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공증인 앞에서 서연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펜이 종이 위를 스쳐갈 때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방금 큰 짐을 내려놓았. 거짓된 기억과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짐을. 30분 후 그들은 모두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있었다. 박 회장 팀에 의해 170억 원의 RTGS 송금 절차가 실행되었다. 서연은 김 변호사가 그날 아침 막 만들어준 새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지훈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다. 오후 1시 45분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은행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거래 성공. 귀하의 계좌에 17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알림을 김 변호사와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 대표님과 사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집 열쇠는 합의대로 오늘 오후에 제 팀이 인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그 집에서 개인 물품을 모두 비운 상태였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 박 회장과 그의 팀이 떠난 후 서연은 바로 은행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PB센터 매니저와 함께 앉았. 이제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이 매니저에게 말했다. 첫째,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녀는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그 계좌는 보통 그녀가 매월 초 생활비, 공과금, 지훈의 용돈으로 채워넣던 계좌였다. 아직 약 2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체 버튼을 눌렀. 그녀는 그 모든 돈을 영원에 가깝게 2억 원 전부를 새 계좌로 옮겼다. 공동 계좌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었다. 잔액 영원. 둘째, 그녀는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제가 주카드 소유자입니다. 제 계정 아래에 2개의 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둘 다 이지훈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2 가족 카드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시켜 주십시오. 사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매니저가 정중하게 물었다.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오용될까 걱정됩니다. 서연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 매니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5분 후 그는 확인해 주었다.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이지훈님 명의의 2 가족 카드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요. 서연은 안도했. 주 자금 흐름이 끊겼고 집은 팔렸으며 돈은 새 계좌에 안전했. 그녀는 그날 오후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룸서비스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오후 늦게 그녀는 소파에 앉아 높은 방 창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부산 출장이라더니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 몇 초 후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이상하네. 공항에서 자기 가방 사주려고 했는데 카드가 거절됐어. 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은행에 문제 있나? 새 가방을 사준다고. 서연은 작게 웃었다. 유머 없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거짓말을 알았다. 기껏해야 유라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메시지가 10분 동안 읽음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조금 초조해지도록 지훈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읽었잖아. 왜 답장 안 해? 진짜 카드가 거절됐다니까. 완전 창피했어. 마침내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침착하게 춤을 추었다. 아, 그래. 아마 한도가 다 됐나 보지, 여보. 지훈의 답장이 즉시 왔다. 아닐걸. 자기가 방금 결제일 맞춰서 냈잖아. 한번 확인해봐. 나 써야 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얼른 집에 와,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당신과 유라를 위한 서프라이즈.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바로 지훈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또한 최 여사와 그녀가 아는 모든 지훈의 가족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의 소통은 없을 것이다. 오직 행동만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일 시작될 것이다. 회사 자산을 장악하고 그녀가 의심하던 자금 횡령 증거를 준비하는 것.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연은 호텔방에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라고 느끼지 않았. 그녀는 전쟁 계획을 짜는 전략가였다. 새벽에 명상을 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고객을 만날 때 입던 평소의 블레이저를 입지 않았다. 좀 더 편안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자회사 사무실로 가야 했. 지훈이 일하는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그녀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무실이었다. 그 회사, 디자인 및 건설 회사는 그녀가 3년 전에 의도적으로 설립했. 그녀는 지훈을 운영관리자로 앉히고 높은 급여와 권한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 그녀는 남편이 서연의 성공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고 성공했다고 느끼길 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무대를 제공했지만 지훈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설립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표이사로 임명한 사람은 오랫동안 신뢰해온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큰 행정 업무를 처리했고 지훈은 일상적인 운영을 맡았. 그리고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서연에게 100% 충성하는 베테랑 회계사인 최 부장이었다. 서연은 최 부장에게 전화하지 않았.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기습은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는 오전 9시에
그 현대적인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다. 젊은 여성 접수원이 그녀를 쳐다보았.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와 약속이 있으신가요? 최 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연님, 박서연님이신가요? 약속이 잡혀 있으신지.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냥 박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부장님. 5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 부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랬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 부장이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로 이미 서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매우 꼼꼼한 남자였다. 박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큰일이 났어요, 최 부장님. 그리고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부장님 사무실 문 지금 잠그세요. 깔끔한 재무부장실 안에서 서연은 최 부장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최 부장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이지훈 부장의 재무 데이터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지출, 모든 자금 신청, 그가 승인한 모든 인보이스. 지금 바로요. 최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 네, 대표님.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특정 지출 항목이 있습니까? 모두요. 출장비부터 고객 접대비, 신규 업체에 대한 모든 결제까지요. 최 부장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이지훈 부장의 출장이 꽤 많습니다. 3일 전 부산 출장, 항공권, 5성급 호텔, 고객 접대비. 잠깐만요. 서연이 말했다. 부산 출장 자세히 보고 싶어요. 최 부장은 첨부 파일을 열었다. 정말 그랬다. 항공권, 호텔 청구서, 모두 회사에서 지불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대표님, 최 부장이 말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지훈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었다. 그녀는 그 화면을 최 부장에게 보여주었. 이걸 읽어보세요. 부장님, 최 부장은 한 달 전 지훈의 메시지를 읽었다.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보내줘. 부산에 중요한 출장이 있는데 회사 예산이 빠듯해서 내가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지훈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제가 이체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 회사에서도 지불했고요. 이게 뭐죠? 최 부장님? 최 부장은 침을 삼켰다. 이건 이중 청구 횡령입니다. 대표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계속해서 업체를 찾아보세요. 결제액이 크고 정기적인 신규 업체요. 최 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는 한 이름에서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CV 펠리타자야.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비용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게 최근 6개월 동안만 있었는데 결제액이 매우 큽니다. 매달 이지훈 부장이 2번씩 이체를 요청했고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총액이 맙소사. 총액이 이미 4억 2천만 원입니다. 대표님, 그 CV 소유주가 누군가요? 작업 보고서는요? 계약서는 있나요? 최 부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님. 작업다. 작업 보고서는요? 이지훈 부장은 항상 이게 특별한 업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직접 처리한다고 했고요. 결제는 항상 갑작스럽게 요청되었고
그가 승인 서명을 한 후 저에게 즉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라. 서연이 비웃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CV 펠리타 자야라는 회사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필요합니다. 즉시요. 김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최 부장에게 말했다. 접대비를 더 찾아보세요. 고객 접대요. 최 부장은 지훈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데이터를 열었다. 청구액이 급증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부티크, 그리고 한 보석 가게.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500만 원. 설명란에는 X 고객 부인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웃었다. 아주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3개월 전 지훈이 집에 와서 X 고객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서연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데이터 찾았습니다. 박 대표님. CV 펠리타 자야는 3개월 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소는 빈 상가로 유령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이자 대표는 김유라입니다. 유라. 서연이 속삭였다. 맞습니다. 대표님, 김유라입니다. 그 회사 은행 계좌도 그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최 부장을 바라보았다. 부장님, 그 4억 2천만 원은 제 남편의 불륜 상대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자신도 속았다고 느꼈다. 괘씸한.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부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 계산해보죠. 유라에게 4억 2천만 원. 출장비 이중 청구. 6개월 동안 8천만 원으로 어림잡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500만 원. 총 5억 500만 원이네요. 완벽한 회사 자금 횡령이에요. 서연은 일어섰다. 최 부장님, 이 모든 증거를 출력해 주세요. 이체 증거. CV 펠리타 자야의 가짜 인보이스.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 그리고 김유라 명의의 회사 등록 데이터까지 완벽하고 두툼한 서류처를 원합니다. 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하나 더요. 서연이 덧붙였다. 김유라 씨가 여기서 일하나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마케팅 부서 소속이고 6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이지훈 부장이 직접 채용했습니다. 딱 맞네요. 서연이 말했다. 이지훈 부장과 김유라 씨의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해고 사유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중대한 회사 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로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점심시간 전까지 대표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그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자금 횡령 증거가 담긴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것입니다. 서연이 말했. 그들의 결혼 선물 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증거입니다.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소되기를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그 파일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언뜻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대단합니다. 박 대표님. 이건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형량이 무겁습니다. 알아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 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날 밤 서연은 집의 새 주인인 박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아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집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집이 팔린 것을 모릅니다. 경비원에게 글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빠르게 답장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집을 팔았고 17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용카드를 차단했고 5억 원대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또한 살해 의도의 증거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선물은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이제 그녀는 지훈과 유라가 그것을 받으러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낮, 서울의 날씨는 매우 무더웠다. 한 대의 호출 택시가 아카시아 길의 웅장한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뒷문이 열렸다. 지훈이 먼저 내렸고 그의 얼굴은 찌푸려져 있고 초췌했다. 그는 뒤따라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유라는 힘겹게 내렸고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불평했다. 오빠, 너무 더워. 왜 기사 아저씨가 우리 안 데리러 와? 개인 기사 있다며? 유라가 칭얼거렸다. 그녀의 비싼 옷은 구겨져 보였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돌아오자마자 찜통더위라니. 조용히 해. 지훈이 쏘아붙였다. 머리 아파 죽겠어. 지훈은 기분이 매우 나빴다. 신혼여행 계획, 서연에게는 부산 출장이라고 둘러댄 유라와 함께한 3일간의 발리 여행은 마지막 날 재앙으로 변했다. 호텔비를 결제하려 할 때 법인카드가 거절되었다. 서연이 항상 결제해주던 개인 신용카드도 거절되었다. 그는 지갑에 남은 현금과 유라의 예금을 모두 털어서 겨우 계산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했다. 너무 창피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연은 정말 이상했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는 번호가 연결되지 않았다. 최 여사와 가족들의 번호도 차단되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기껏해야 잠시 삐진 거겠지. 집에 돌아가면 풀릴 것이다. 그는 서연의 분노에 맞설 정신적 준비를 이미 마쳤다. 그는 이렇게 말할 작정이었. 어쩔 수 없었어. 서연아, 유라가 임신했어. 네가 이해해야 해. 그는 대문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딸깍. 아무 반응이 없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젠장. 리모컨이 고장났네. 지훈이 욕을 했다. 그는 철문을 걷어찼다. 경비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가 소리쳤다. 유라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며 얼굴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기 싫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지우는 경비실로 걸어갔지만 그는 놀랐다. 경비를 서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부려먹던 박씨 아저씨가 아니었. 이 사람은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한 새로운 사람이었다. 문 열어요. 리모컨이 고장났어요. 지훈이 거만한 어조로 명령했다. 경비원이 일어섰.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훈은 눈을 부릅떴다. 누구를 찾냐고요? 여기 내 집이에요. 새로운 경비원인가? 문 열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경비원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은 박 회장님 소유입니다. 어제부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방문객 명단에 없습니다. 지훈의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박 회장? 박 회장이 누군데? 여기 내 집이야. 이지훈과 박서연의 집이라고. 장난치지 마. 저는 단지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선생님. 이 집은 이전 소유주이신 박서연님께서 매각하셨습니다.
이제 박 회장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제가 단지 경비팀에 연락하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팔렸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서연이가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팔 리가 없어. 오빠. 그 말을 들은 유라가 즉시 달려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버려두었다. 팔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안 그래? 오빠 집이라고 했잖아. 지훈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철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서연아, 박서연, 나와. 장난치지 마. 서연아, 나오라고. 웅장한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 단정한 차림의 한 남성, 아마도 개인 비서인 듯한 사람이 대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과 유라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란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군데?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이. 지훈이 소리쳤다. 저는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이 집의 새 주인이시죠? 그 남자가 대답했다. 박서연님께서는 어제 열쇠를 인계하셨습니다. 이 집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떠나지 않으시면 타인의 재산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 거짓말이야. 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대문을 넘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즉시 그를 끌어내렸다. 유라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땀과 흐르기 시작한 눈물로 화장이 번졌다. 오빠, 진짜 팔린 거야.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나한테 거짓말했어. 오빠, 부자라고 했잖아. 여기서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조용히 해. 지훈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택시 뒤에 미니밴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최 여사, 신우이, 그리고 지훈의 몇몇 삼촌들이 내렸다. 그들은 기쁜 얼굴로 왔다. 지훈과 유라가 서연을 만날 때 힘이 되어주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서연에게 유라를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스러운 광경이었다. 지저분하고 화가 난 지훈이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유라는 열린 여행 가방 옆 인도에서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최 여사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왜 밖에 있어? 유라는 왜 길에서 울고 있니? 지훈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 집이 팔렸대요. 뭐? 최 여사가 소리쳤다.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누가 팔았는데? 박서연이요. 누구겠어요? 지훈이 울부짖었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우리 몰래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최 여사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팔렸다고? 170억 원짜리 집이? 어떻게? 너희 둘 공동명의 아니었니? 몰라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지훈은 대문 기둥을 주먹으로 쳤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훨씬 더 아팠다. 수치심, 분노, 혼란이 뒤섞였다. 그들은 이제 모두 길가에 서 있었다. 이제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부유한 사람들. 지훈, 유라, 최 여사,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은 이제 그들에게 굳게 닫힌 호화로운 집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가장 큰 자산을 잃었다. 유라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난 몰라. 오빠. 난 이 집이 좋아. 책임져야 해. 난 오빠 애를 임신했단 말이야. 나 고생하기 싫어. 조용히. 너 조용히 못해? 최 여사가 유라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지훈이가 너랑 서두르지 않았을 거고 서연이가 저렇게 화내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 왜 제 탓이에요? 어머님이 제일 지지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서연이 언니에 못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유라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 소란 속에서 지호는 인도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유라 옆에서 그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감쌌다. 끝났다. 집이 사라졌다. 돈도 없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는 히스테릭한 새아내와 자신을 탓하는 어머니에게 갇혔다. 그는 이것이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 그날 오후 아카시아 길 1번지 집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묘사하기에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부족했. 승리에 가득 차 가슴을 펴고 왔던 최 여사는 이제 뜨거운 인도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170억 원짜리 집이. 반면 유라는 애교 섞인 울음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지훈의 여행 가방을 걷어찼다. 사기꾼, 부자라고 했잖아.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집에서 쫓겨나고. 넌 집도 없잖아. 오빠, 나한테 거짓말했어. 조용히 못해. 최 여사가 소리쳤다. 갑자기 힘이 돌아왔다. 그녀는 일어서서 유라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발칙한 것.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야. 넌 불행을 몰고 왔어. 왜 제 탓이에요? 유라가 소리치며 맞받아쳤다.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님이 저랑 지훈 오빠 결혼시키는데 제일 신나셨잖아요. 어머님이 서연이 언니에 못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임신 잘해서 이상적인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속물. 이런 무례한 것을 봤나. 지훈아, 내 편 좀 들어봐. 유라가 지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지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채로 굳게 닫힌 대문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하고 있었다. 서연이가 집을 팔았. 그건 사실이었다. 그는 들어갈 수 없었. 경비원과 비서는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는 여기서 떠나야 했다. 창피했다. 지나가는 몇몇 이웃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였다. 승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건 수치스러웠다.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알려진 그가 이제 길가에 노숙자처럼 서 있었다.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화가 난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돈이 필요했다. 그들을 호텔이나 유라의 아파트로 데려가야 했다. 그래, 아파트. 적어도 쉴 곳은 있었다. 하지만 거기로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택시를 불러야 했다.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은 얇았다. 몇 장의 10만 원짜리 지폐만 남아 있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출한 현금의 잔액이었. 호텔비는커녕 택시비도 빠듯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그건 서연이가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직 공동 계좌가 있었다. 서연이가 생활비로 채워 넣던 그 계좌. 거기에 아직 2억 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서연이가 공동 계좌를 비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두 사람의 돈이니까.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여전히 서로 소리치는 유라와 최 여사를 무시했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공동 계좌 아이콘을 찾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앱이 열렸다. 그는 잔액 조회 메뉴를 눌렀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 그를 메스껍게 만드는 숫자. 사용 가능 잔액. 0원 바닥났다. 완전히 0. 안 돼. 말도 안 돼.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그는 앱을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했다. 여전히 같았다. 0. 그리고 그는 서연이가 신용카드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서연이가 그 계좌를 싹 비운 것이다. 차가운 땀이 지훈의 이마를
적시기 시작했다. 날씨는 매우 더웠지만 그는 서둘러 다른 은행 앱으로 전환했다. 그의 개인 월급 통장, 관리자로서의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 그는 그것을 열었다. 잔액 150만 원. 단지 15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월급은 지난주에 막 들어왔지만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리에서 흥청망청 써버렸. 그는 평소처럼 법인카드를 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다. 집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오빠, 유라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내 오피스텔로 가자. 오빠가 사준 그 오피스텔 말이야. 나 여기 있기 싫어. 오피스텔. 맙소사. 오피스텔. 지훈은 무언가 기억났다. 그는 6개월 전에 작은 스튜디오 타입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그 돈은 그는 할부로 샀고 계약금은. 지훈은 갑자기 매우 두려워졌다. 그는 정확히 어떤 돈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종종 회사 돈, 거래처 돈을 돌렸었다. 그는 서연이가 그것에 대해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오피스텔로 가자.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다. 택시를 불러야 했다. 그는 호출앱을 열었. 그가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췄다. 녹색 재킷을 입은 배달기사가 내려 매우 아름답게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색 금속성 포장지에 커다란 검은색 세틴 리본이 달려 있었다. 매우 고급스러웠다. 실례합니다. 이지훈님과 김유라님 앞으로 온 소포입니다. 배달기사가 상자 위의 라벨을 읽으며 물었다. 지훈, 유라, 최 여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침묵했다. 김유라님, 배달기사가 반복했다. 네, 저예요. 유라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맞네요. 이지훈님과 김유라님. 주소는 여기 아카시아 길 1번지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배달기사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굳은 채로 서명했다. 배달기사는 꽤 무거운 그 큰 상자를 지훈의 손에 건네주고 곧바로 떠났다. 이제 그들 셋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인도에 서서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응시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방금 전까지 조용히 있던 신우이가 물었다. 유라는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 매우 우아한 손글씨가 있었다. 서연의 손글씨. 뭐가 들었을까? 최 여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쓰레기나 폭탄 같은 건 아니겠지? 설마요, 어머니,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불안했다. 유라는 카드에 적힌 글씨를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첫 번째 결혼 선물. 열어보세요. 서연이가 보낸 선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것은 매우 잘못된 느낌이었다. 아마 사과하는 걸지도 몰라. 유라가 불쑥 말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아마 보석이나 수표가 들었을지도 몰라. 집 한 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지. 열어봐. 최 여사가 명령했다. 그녀의 탐욕이 의심을 이겼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상자를 여행 가방 위에 놓았. 그는 검은색 세틴 리본을 당겼다. 리본은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비싼 은색 포장지를 찢었다. 안에는 매우 튼튼한 짙은 검은색 상자가 있었다. 상표는 없었고 단지 평범한 검은색 상자였다. 지훈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은 유라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보석도 현금 뭉치도 수표도 없었다. 부드러운 검은색 세틴 천만 깔려 있었. 그 천 위에는 공식적으로 봉인된 두 개의 두꺼운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뻣뻣하고 비쌌다.
왼쪽 상단에는 지훈이 일하는 회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 디자인 및 건설회사. 한 봉투에는 이지훈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김유라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식 서한이었다. 그냥 편지잖아. 유라가 실망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지훈은 자기 봉투를 집었다. 그의 손은 굳어 있었다. 그는 최 여사와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칠게 봉인을 찢었다. 안에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편지지에 쓰여 있었고 한 대표의 서명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읽었다. 그의 눈은 줄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 제목. 징계해고 통지서. 수신. 이지훈 운영관리자. 내부 감사 결과 및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 위반 및 부도덕한 행위를 고려하여. 지훈의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다. 이 통지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지훈님과의 고용관계를 징계해고로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귀하는 퇴직금, 공로금 또는 회사의 어떠한 복리후생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은 24시간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포츠카. 해고라고? 그 목소리는 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녀도 자신의 편지를 다 읽었다. 내용은 비슷했다.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 윤리 위반,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공모에 가담한 것. 나 해고됐어. 오빠, 나 해고됐어. 유라가 지훈의 몸을 흔들었다. 편지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위로 날아갔다. 지훈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어떻게? 한 대표가?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다. 그녀는 빠르게 읽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징계해고? 어떻게? 지훈아, 너 거기 관리자잖아. 너 중요한 사람이잖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검은 상자 안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다른 무언가를 포착했다. 두 봉투를 받치고 있던 세틴 천 아래에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 아까 축하 카드보다 작은 아이보리색의 작은 카드.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작은 카드를 집었다. 다시 서연의 손글씨가 있었다. 깔끔하고 단호하며 차가웠다. 그는 먼저 마음속으로 읽었다. 아, 그리고 지훈 씨. 그 회사는 내 거야. 내 지분이 90%거든. 한 대표는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당신은 방금 내 재산에서 자기 자신을 해고한 거야. 지훈은 비틀거렸다. 그는 차가운 대문 기둥에 기댔다.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집의 기둥에. 그 회사는 서연이의 것이었다. 90%. 그는 서연이가 투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설립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이는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그를 자유롭게 놔두었다. 그는 서연이를 어리석은 수동적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회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그는 크게 틀렸다. 서연이는 절대적인 소유주였다. 그는 단지 직원이었다. 방금 해고된 직원. 지훈아, 이게 무슨 뜻이야? 최 여사는 지훈의 표정 변화를 분명히 보았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카드에 적힌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엄청난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다. 아, 그리고 지훈 씨. 그 회사는 내 거야.
내 지분이 90%거든. 당신은 방금 내 재산에서 자기 자신을 해고한 거야. 5초 동안 그 인도 위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유라마저도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지우는 카드의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다. 하지만 걱정 마. 진짜 메인 선물은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쿵, 그 소리는 최 여사의 몸이 인도 위로 쓰러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절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시누이와 삼촌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들은 최 여사의 뺨을 때리며 깨우려 했다.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았. 그녀는 공포에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언니 거라고? 그 회사가 서연이 언니 거라고? 그럼 오빠 월급, 오빠 차, 전부 서연이 언니한테서 나온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안에서 카드를 구겼다. 넌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유라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갈라졌다. 넌 가난뱅이였어?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 넌 사기꾼이야.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임신했고 이제 그 남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렸. 메인 선물은 아직 도착 안 했어. 지훈이 혼잣말을 속삭였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기절한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히스테릭한 새 아내를 보았다. 그는 혼란과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은 가족들을 보았다. 170억 원짜리 집은 사라졌고 공동 계좌의 2억 원도 사라졌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수억 원대 연봉의 직업도 사라졌고 스포츠카는 회수될 것이다. 그는 징계 해고되었고 서연이는 메인 선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수하고 차가운 공포가 지훈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또 뭐가 남았지? 이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 수 있지? 인도 위에서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최 여사는 기절한 채로 누워 있었고 당황한 가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뺨을 가볍게 때리며 깨우려 했다. 반면 유라는 히스테릭한 울음에서 절망적인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깔끔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이제 엉망이 되었고 화장은 완전히 번져 부어오르고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반복해서 때렸다. 사기꾼, 잘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사모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넌 가난뱅이였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 임신했어, 지훈아. 나 임신했다고. 이제 어떡해. 지훈 자신은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작은 카드에 적힌 말들. 그 회사는 내 거야. 그리고 메인 선물은 아직 도착 안 했어. 가고장난 카세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돈, 직업, 차, 자존심.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서연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서연을 순종적이고 어리석으며 일보다 처제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고분고분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가 조용히 그의 인생 전체를 조종하는 암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메인 선물은 아직 도착 안 했어. 그가 속삭였다. 또 뭐가 있을까? 온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파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마치 그의 질문에 답하듯 길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 여사를 위한 구급차가 아니었다. 소리가 달랐다. 파란색과 흰색의 경찰, 순찰차 2대가 아카시아 길로 들어서더니 그들의 작은 무리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소리 없이 회전하는 경광등은 무더운 오후의 풍경에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했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내렸다. 2명은 차 옆에 남았고
다른 2명, 위험 있어 보이는 베테랑 경찰관과 서류철을 든 젊은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유라를 포함한 지훈의 온 가족은 즉시 조용해졌다. 유라의 흐느낌만 여전히 들렸다. 베테랑 경찰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지훈에게 그리고 유라에게 멈췄다. 그는 동료가 든 서류철의 사진과 그들의 얼굴을 대조했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다. 이지훈 씨와 김유라 씨 맞으십니까? 지훈은 침을 삼켰다. 혀가 굳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지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유라는 지훈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오빠, 왜 경찰이 왔어?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경찰관은 유라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경찰입니다. 저희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신고와 강력한 초기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뱃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자금 횡령. 횡령이라니요, 경관님? 지훈은 웃으려 했지만 나온 것은 이상하고 갈라진 소리였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저는 제 회사의 관리자입니다. 자금을 횡령했을 리가 없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CV 펠리타 자야라는 유령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CK 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의 5억 3천만 원 자금 횡령 혐의, 출장비 이중 청구,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법인카드 남용입니다. 지훈은 창백해졌다. 액수가 정확했다. 업체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모함입니다, 경관님.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인해 높아졌다. 그건 분명 거짓 신고일 겁니다. 이건 다 제 아내의 짓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지금 2분은 추가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저 임신했어요, 경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지훈 오빠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어요. 오빠가 다 처리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유라야, 입 다물어. 지훈이 쏘아붙였다. 바로 그때 다른 검은색 고급 세단, 서연의 평소 차가 아닌 차가 경찰차 뒤에 부드럽게 멈췄다. 뒷문이 열렸다.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매우 달라 보였다. 슬프거나 화나거나 당황한 표정은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차가우며 매우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한 바지와 어울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큰 검은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려 다가갈 수 없는 인상을 더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다. 지훈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네가 나를 신고한 거지? 그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경찰관들 앞에서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막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남편이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남편 말이죠? 불륜 상대와 몰래 비밀 결혼식을 올린 남편? 훔친 돈으로 그 불법 결혼식 비용을 댄 남편? 아니면 100억 원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남편? 모든 단어가 강타였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방금 정신을 차리고 인도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100억 원 보험금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경악했다. 서연은 더 이상 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베테랑 경찰관에게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위님. 저는 박서연입니다. CK 디자인 주식회사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위님, 여기 안에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CV 펠리타 자야 계좌로의 이체 증거, 김유라 명의의 CV 펠리타 자야 설립 등기부 등본, 이지훈 씨가 서명한 가짜 인보이스, 출장비 이중 청구 증거, 그리고 개인 물품 구매가 포함된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입니다. 저희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가방을 받아 언뜻 열어보았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행하세요. 안 돼. 지훈이 발광했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연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기회를 줘. 나 감옥 보내지 마. 기회? 서연이 작게 웃었다.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내 기회는 끝났어, 지훈아. 네가 나를 속였을 때, 네가 내 어머니와 공모했을 때,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에 서명했을 때, 그리고 서연은 이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리고 당신, 김유라 씨,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100억 원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셨죠. 당신의 임신이 당신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다른 두 경찰관이 앞으로 나아갔다. 한 명은 지훈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유라의 팔을 잡았다. 놔. 지훈이 저항했다. 그의 두려움은 이제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빌어먹을 년.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못 가져. 널 죽여버리겠어.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더 빨랐다. 지훈이 서연을 건드리기도 전에 그는 제압당했다. 그의 팔이 뒤로 꺾였. 김 변호사가 재빨리 서연을 뒤로 끌어당겼다. 제압해. 베테랑 경찰관이 소리쳤다. 놔. 내가 쟤를 죽일 거야. 지훈이 울부짖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철컥. 지훈의 손이 이제 등 뒤에서 묶였다. 서연은 이제 무력해진 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위님, 기록해 주십시오. 이 증인들 앞에서의 살해, 협박은 그 보험증권에 대한 제 다른 신고를 뒷받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 그는 지훈을 차로 데려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서연아. 지훈은 여전히 소리쳤다. 그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찼다. 후회해, 서연아, 맹세해, 널 사랑해. 놔줘.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최 여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졌다. 쿵. 유라는 지훈이 수갑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자 마침내 기절했다. 그녀의 몸이 인도 위로 쓰러졌다. 경위님. 지훈의 시누이가 소리쳤다. 쟤도 데려가세요. 서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동정심 없이 말했다. 대기하고 있던 여경이 재빨리 기절한 유라를 두 번째 경찰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두 대의 경찰차가 문을 닫았다. 사이렌이 다시 켜졌다. 그들은 울부짖는 지훈과 기절한 유라를 태우고 아카시아 길을 천천히 떠났다. 서연은 조용히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메인 선물이 배달되었. 최 여사는 남은 힘을 다해 아스팔트 위를 기었다.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는 위선자야.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넌 천벌 받을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아드님을 스스로 망치신 겁니다. 어머님이 그의 탐욕을 지지하셨을 때, 그의 배신을 정당화하셨을 때, 제 고통 위에서 함께 축하하셨을 때,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차에 올라탔다. 김 변호사가 그녀를 따랐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다. 뜨거운 인도 위에서 울부짖는 최 여사와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남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게임은 끝났다. 서연이가 이겼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김 변호사와 최 부장이 준비한 서류는 너무나 깔끔해서 디지털 흔적과 자금 흐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5억 3천만 원 횡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지훈은 발뺌하려 했다. 그는 유라를 탓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유라가 자신을 유혹했고 CV 펠리타 자야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모든 가짜 인보이스와 자금 신청서에 있는 그의 서명에 의해 반박되었다. 반면 유라는 임신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강요당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억 원이 들어있는 CV 펠리타 자야의 은행 계좌는 그녀의 명의였고 그녀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명품을 쇼핑한 것이 입증되었다. 지루한 재판 끝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지훈은 업무상 횡령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앞에서 소리친 살해 협박과 서연의 이름으로 만든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증권은 가중 처벌 요소가 되었다. 판사는 그를 계획적인 악의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보았다. 유라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 범죄 수익을 함께 누린 공범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이 입증되었다. 그녀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임신은 그녀를 풀어주지 못했고 단지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출산하게 될 것임을 보장했을 뿐이다. 업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 여사는 가장 비참해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는 수감자가 되었다. 그녀는 주 수입원을 잃었. 한때 그녀를 칭송하던 친척들은 이제 그녀를 멀리했다. 그들은 창피했고 가족의 불명예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최 여사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패소한 지훈의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만 했다.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은 헐값에 팔렸. 1년 만에 최 여사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녀는 좁은 골목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후회와 증오로 가득 찬 채 외롭게 살았. 유라는 교도소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절차에 따라 아기는 잠시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사회복지기관에 넘겨졌다. 유라의 가족조차도 아기를 돌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유라의 이름을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지워버렸다. 부유하게 살겠다는 유라의 꿈은 철창 뒤에서 끝났다. 아들과 헤어지고 돈 한 푼 없이 감옥에 있는 지훈은 화를 잘 내고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사라지고 텅 빈 시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후회했다. 서연을 배신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고 부주의했으며 잡혔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남편이 수사받는 동안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간통과 범죄 행위의 증거를 고려하여 그녀의 소송을 매우 쉽게 받아들였다. 집을 판 170억 원에 달은 모든 개인 자산을 더해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건설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CK 디자인을 한 대표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힘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볼룸에서 서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빛났다. 하늘색 스카프는 그녀의 의상과 잘 어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따뜻함과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서연의 빛 재단 공식 출범식에서 수백 명의 초대 손님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배신은 독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희생자로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독을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생존자로서 서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의 빛 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목적은 가정폭력, KDRT, 그리고 금융사기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보호, 그리고 재정적 자립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의 개인 비서가 된 전 동료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행사 대성공이에요. 많은 후원자들이 바로 등록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작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서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물었다. 최 여사님 월세방 마지막 경매가 끝났대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해요. 지금은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하녀처럼 지낸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무미건조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유라 씨는요. 가석방 신청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대요. 아직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나 봐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태양을 보았다. 만족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단지 중립적인 감정만 있었다. 우주의 정의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모두 뿌린 대로 거두었다. 알겠어요. 서연이 마침내 창가에서 돌아서며 민지에게 미소 지었다. 그 소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법무팀과 회의 준비해 주세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새 의뢰인이 있어요. 서연은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볼룸을 떠났다. 그녀는 배신자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유롭고 부유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최고의 업보였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의 끝이었다.